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이훈이고요. 이번에 한국통신학회 디지털 ESG 지식공유 특강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4회차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 교수님들께서 강의하신 동영상들을 봤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강의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은 부담감을 느끼는데요. 저는 이제 앞에 강의하셨던 교수님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대학교 학부생 수준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처음 공부하시거나 아직 접하지 않으신 분들께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을 머신러닝 기초 이론으로 잡았고요. 이 통신에서도 이제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던가 혹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제 통신 네트워크 상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을 개발해야 되나, 어떤 통신 기술을 개발해야 되나, 이런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나 학계에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필드로서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통신을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 그리고 이제 통신을 이제 막 공부하고 계시는 이제 학생분들도 머신러닝에 대해서 약간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인공지능을 조금 해보셨다거나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예, 아시는 분들은 요 내용들을 사실은 이제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최근에 통신 특히 6G 관련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작년 2023년 말에 이렇게 ITU R에서 제시한 6G 비전에 대한 그 두 가지 그림이 되어 있고요. 우리 IMT 2030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매여져 있는 우리 2030년까지 6G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술들을 개발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미래 기술들이 어떤 성능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IMT 2030 6G에서 이제 생각이 되는 유즈 케이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삼각형이 이제 저희가 5G 시스템에서 생각했었던 세 가지 유즈 케이스고, 이제 추가로 이걸 확장한 버전으로 이제 작년 말에 발표된 6G에서 예상되는 6가지 유즈 케이스입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5G 시스템에서 이미 봤었던 ENBB, MMTC, URLLC에 대한 키워드를 확장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개념들을 확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엄청 새롭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세 가지 새로운 유즈 케이스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센싱과 통신을 함께 같이 진행하겠다라는 인테그레이티드 센싱 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고, 유비쿼터스 커넥티비티, 그리고 마지막 꼭지가 이제 AI와 통신의 융합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6의 비전에서 한 가지 이제 필드로 제시가 될 만큼 이제 인공지능과 통신의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유즈 케이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성능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캐퍼빌리티에 대한 관점의 그림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레이턴시라든가 릴라이어빌리티 같은 기존에 저희가 이미 5G 시스템에서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런 목표치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여기 파란색 마찬가지로 박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AI와 연관이 되어 있는 성능 목표치가 AI related capability 정도로만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6G에서 분명히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디테일하게 어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통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AI 성능 중에서도 어떤 목표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학계에서 굉장히 AI와 이런 통신 시스템에 대한 혹은 네트워크에 대한 융합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있는 요
2022년 논문에서 좀 크게 비전을 제시한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게 연도가 되긴 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AI를 통신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한 그림이 되겠고요. 첫 번째 꼭지를 보시면은 AI 네이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우리가 기존에 룰 베이스드로 우리가 설계했었던 통신의 송신 기술, 그 다음에 우리 수신 기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서 모든 신호 처리 모듈들이 인공지능 AI로 구성이 된 그런 AI 네이티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통신의 송송신기를 AI를 통해서 설계하는 경우 얻게 되는 장점은 기존의 소스 코딩, 채널 코딩과 같은 혹은 뒤에 붙는 신호 처리와 같은 이런 어떤 개별적으로 설계되는 모듈을 그냥 통합해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계했을 때 우리가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성능 손실들을 우리가 완화하고 굉장히 어떤 특정 시스템에 굉장히 최적화된 통합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어떤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이런 어떤 임의의 모달리티를 갖는 데이터들, 우리 어떤 음성 신호라든가 영상 데이터라든가 어떤 햅틱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인공지능 송수신기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그림을 내다보고 있는 상상들이고, 실제로 이런 연구들이 이 2023년, 2024년 그리고 최근 들어서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시멘틱 통신이라는 이 키워드가 또 보이는데요. 이쪽 키워드로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제 네트워크의 어떤 기지국이나 어떤 클라우드나 이런 디바이스들이 모두 다 우리 인공지능 모듈들을 하나씩은 갖고 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지금 인공지능 모델들이 다 삽입이 돼서 뭔가 번역을 자동으로 해준다거나 영상 처리를 실시간으로 해준다거나 하는 형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인공지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잘,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우리가,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어떤 통신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6G에서는 센싱과 통신 시스템의 융합이 굉장히 각광받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런 어떤 자율주행 차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로봇들 혹은 심지어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카메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다른 어떤 햅틱 센서라든가 라이다, 레이더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어떤 센싱 데이터들을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잘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네트워크로 전송해서 이런 자율주행차나 로봇들이 실시간으로 동작해야 되는 어떤 동작 결과들을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디시전을 내리고 그런 것들을 이런 어떤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을 제어하는 이런 센싱과 통신 그리고 컴퓨테이션까지 우리가 융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모두 종합한다면 아마도 미래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여기 논문의 저자들이 이렇게 제시를 하였는데, 뭐 스마트 헬스케어라던가 혹은 우리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던가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IoT 이런 시스템들이 모두 다 통합적으로 그리고 분산적으로 설계되면서 이런 어떤 지능형 디바이스들을 혹은 지능형 기계들을 우리가 굉장히 자율적이고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아주 큰 그림으로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공지능 기반의 통신 시스템을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신문지상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인공지능 AI라는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종종 보시고,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키워드도 보시고, 그다음에 딥러닝, 뭐 심층학습이라고 번역되는 이런 키워드들도 굉장히 자주 맞닥뜨리실 것 같아요. 근데 요 세 개가 이제 어떻게 다르냐라고 보면은 AI가 가장 큰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개념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작은 어떤 서브셋이 존재하고 그 안에 더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딥러닝이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은 이제 뭐 논문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기술 문서를 봤을 때 굳이 AI, 머신러닝, 딥러닝을 우리가 특별히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데, 뭐 굳이 이렇게 개념을 따져보자면은 이런 개념이 되겠고, 이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굳이 따지자면 이 머신러닝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학습해 나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제 어딘가에 배치했을 때 그것을 이제 자동화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능을 잘 도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이 머신러닝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좀 더 디테일한 차이점을 본다면은 이 뭔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떤 기계 우리 어떤 코드 혹은 어떤 알고리즘을 설계함에 있어서 좀 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계산 방식을 사용한다라면은 그걸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굳이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키워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은 인공신경망이라는 키워드들을 아마도 보셨을 텐데요. 그런 어떤 신경망 혹은 인공지능 모듈, 어떤 인공신경망 모듈들을 우리가 특별히 이런 어떤 계산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왜 활용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모티베이션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우리 익스플리시트 프로그래밍과 임플리시트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의 어떤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익스플리시트 프로그래밍은 말 그대로 우리가 명시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자율주행 차량을 동작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작성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운행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는 도로 위의 모든 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 자율주행 차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비보 좌회전일 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뭐 신호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지, 주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해결책, 즉 코드를 미리 다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마련을 해서 이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익스플리시트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익스플리시트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모델 베이스드 혹은 룰 베이스드라고 부르고요. 말 그대로 내가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규칙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 규칙을 미리 다 프로그래밍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할 때 if문과 else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 차량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도로 위의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변동성도 많고 변칙성도 많고 심지어 사람이 운전할 때도 예상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할 텐데 그렇다면은 이 모든 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이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최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해결책들, 코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뭐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 차량을 우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난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정의하고 미리 정의하고 이제 코딩을 해놓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럼 그러지 말고 이 어떤 이 알고리즘 혹은 프로그램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코드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겠느냐가 바로 이 임플리시트 프로그래밍이 되겠고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따로따로 이렇게 해결책을 마련해 두지 않더라도 범용적으로 우리가 대응 가능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상황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학습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념을 우리가 데이터 주도적으로 자기 어떤 판단 기능을 학습해 나간다고 해서 데이터 드라이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사진을 보고 아이언맨과 블랙 위도우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아맞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어떤 머신이 이렇게 혹은 우리의 알고리즘 혹은 프로그램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익스플리시트 프로그래밍으로 여기 있는 코드를 우리가 구성한다면은 일종의 공식 같은 거를 입력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장의 사진으로 봤을 때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염이 있는지 혹은 이제 뭐 머리카락이 긴지 이런 어떤 룰을 제가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고 공식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함수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 X라는 입력 영상을 보고 이 영상에서 수염이 있으면은
남자라고 이 출력 결과인 t를 우리가 리턴을 해주고, 혹은 이렇게 우리 긴 머리카락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출력 결과를 우리 여자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주는 이런 어떤 룰 베이스드 코드 혹은 익스프레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우리가 어떤 뭐 그 스마트폰이나 혹은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는 지금 이 프로그래밍을 만들 때 이 규칙을 설정할 때 이 두 개 밑에 있는 아이언맨과 우리 블랙 위도우 사진을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잘 된다 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사람들한테 팔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지만 여자 캐릭터의 네뷸러 캐릭터도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길고 코스튬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얘는 이제 남자 캐릭터인 걸 우리가 사람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규칙에 굉장히 위배되는 변칙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모든 상황,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동작하는 어떤 익스프레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면은, 이렇게 또 if문, else문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해서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그 사전에 이제 뭔가 테이블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다 일일이 다 이제 스파게티 코딩을 해줘야 될 거예요. 하드 코딩을 이렇게 해줘야겠죠. 사실은 굉장히 이게 또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규칙을 만든 것도 사실은 이렇게 5장의 사진을 보고 이제 규칙을 만든 건데, 또 실제로 실제 환경에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하다 보면은 또 이런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사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또 이 규칙들이 잘 동작할지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굉장히 복잡한 규칙들을 우리가 일일이 나열해서 익스프레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혹은 그러한 문제들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이런 어떤 상황을 인지하고 굉장히 좋은 출력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어떤 머신 혹은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는 이런 용어들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앞으로 오늘 강의에서는 요 X를 우리 머신러닝 모델의 입력 혹은 피처, 특성이라고 제가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입력 데이터 혹은 입력 특성을 우리가 이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처리를 하게 될 텐데, 그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떤 임의의 y라는 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이 y를 우리 머신러닝의 모델이다, 나의 계산하는 모델이다, 혹은 나의 프로그램이다, 혹은 나의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델에 이 입력 데이터 x 특성을 넣게 되면은 뭔가를 계산해서 도출해 주겠죠. 그 결과를 t of hat, 우리의 예측 결과, prediction이다라고 이렇게 변명해서 부를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프레딕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연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은, 실제로 이 아이언맨 사진이 남자다, 그리고 이 블랙 위도우 사진이 여자다라고 이렇게 정확한 판단 결과를 내려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판단 결과를 T라고 표현하도록 하겠고요. 요거를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맞춰야 되는 정답의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T-hat은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신러닝 모델 y of x라는 함수를 통해서 도출한 결과가 되겠죠. 그럼 머신러닝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 머신러닝 모델로 예측한 t of hat이라는 게 내가 맞춰야 되는 정답인 레이블 t와 완전히 같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이 머신러닝 문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은 이 y of x라는 이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 자,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태의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y of x는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선형 모델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차 함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x를 증가시키면은 y of x가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고, 여기 W1이 이 그래프에 우리 기울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W0가 Y 절편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모델을 우리가 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W1과 W0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정해야 내가 예측한 결과가 실제 정답인 레이블과 완전히 동일해질 수 있는가가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고, 이거 우리가 흔히 부르는 훈련 문제, 트레이닝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형태의 선형 모델, 리니어 모델만 가정을 하지만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모델을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순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딥러닝의 레벨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머신러닝에도 사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요새는 이런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아주 클래식한 카테고리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이라는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 러닝, 우리 비지도학습이라는 종류, 그 다음에 우리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이라는 종류, 이렇게 세 가지로 아주 클래식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이 Y of X라는 머신러닝의 모델을 학습함에 있어서 이 X라는 특성과 함께 내가 미리 얘한테 매겨놓은 정답인 레이블이 함께 훈련 과정에 주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오른쪽에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실 때 여기 2차원 좌표평면에 점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 점들은 우리 여자 사진이야. 그리고 여기 파란색 점들은 남자 사진이야. 이렇게 레이블이 이미 사전에 매겨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지도학습 문제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지도학습이랑 반대되는 여기 on이 붙어 있는 unsupervised learning을 보시면은 우리가 비지도학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비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이 Y of X라는 모델을 훈련함에 있어서 이 X라는 특성 데이터는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요거에 정답이 매겨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지도학습 문제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강화학습, 요 비지도학습에 대한 예시를 여기 밑에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XY 좌표평면에 이런 점들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점들이 어떤 클래스에 속해 있다라는 어떤 레이블 정보는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머신러닝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요 두 개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도출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컴퓨터 게임을 우리가 굉장히 높은 스코어를 도출하면서 수행해 나가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뭐 바둑 두는 어플리케이션, 체스 이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지도학습 슈퍼바이즈 러닝, 가장 간단한 형태의 슈퍼바이즈 러닝을 예제로 우리가 볼 겁니다. 또 슈퍼바이즈 러닝에는 또 두 가지의 어떤 서로 다른 분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리그레션,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획이라는 문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요거의 차이는 우리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요 레이블이 T가 이산 변수인가 아니면은 연속 변수인가에 대한 차이에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그레션 회귀 문제는 내가 지도학습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고 싶은 이 레이블 T가 연속 변수일 때 우리가 회귀 문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주가를 예측한다거나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우리 돈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연속 변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나의 어떤 중간고사 점수를 기반으로 나의 기말고사 점수를 예측하는 문제라든가 혹은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이렇게 회귀 문제로 구분이 됩니다. 반대로 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라는 것은 요 레이블이 2, 3변수일 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어떤 카테고리를 우리가 예측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굉장히 사실 익숙하실 텐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어떤 영상을 보고 여기서 존재하는 이런 객체들을 판단한 다음에 이 객체가 어떤 동물인지, 그렇죠? 이런
그 이미지 분류하는 문제들이 바로 다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종류라는 것은 여러분들 카테고리가 되고 이산 변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작은 차이인 것처럼 사실은 느껴지시겠지만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머신러닝 모델이라던가 아니면은 걔네들을 훈련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을 공부할 때 이 회귀 문제와 분류 문제를 구분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회귀 문제가 처음 공부하기에 난이도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이 회귀 문제에만 조금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주 이제 머신러닝을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딱 처음에 공부하게 되는 게 이 선형회귀라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 선형회귀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뒤에 있는 이 강의 이 자료는 다 여기 우리 그 PRML이라는 책에서 제가 과거에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만들었던 이런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이 머신러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지도학습 관점에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X라고 불리는 입력 특성과 그리고 여기에 내가 미리 답을 매겨놓은 정답인 레이블 X와 T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테이블로 나열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예제 같은 경우는 내가 총 3가지의 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라는 것은 X와 T 이렇게 우리 페어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테이블을 이렇게 우리 XY 좌표평면에 X축 그리고 T축으로 점을 찍어서도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가 1일 때 이 입력 특성이 1로 주어졌을 때 얘의 정답은 레이블은 T는 1이고 얘가 2로 주어졌을 때 정답이 2고 3으로 주어졌을 때 정답이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점을 찍어서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특성과 레이블이 이렇게 다 완전하게 매겨져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이 머신러닝 모델, 우리 y of x라고 앞에서 표현했던 이 함수를 실제로 설계하는 과정이 할 것이고, 이 y of x를 우리가 실제로 설계하게 될 거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훈련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y of x라는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집합을 우리가 훈련 데이터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이 y of x라는 모델을 훈련시켜 놓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얘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딘가에 배치해 가지고 여기에 훈련되어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잘 돌아가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우리가 말 그대로 테스트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이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얘를 판단함에 있어 얘를 이제 동작시킴에 있어서 훈련 데이터에 없을 수도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잘 예측하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 머신러닝 모델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 얘를 구현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2가지 데이터 4번과 5번이 있는데 얘는 입력 특성은 있지만 그렇죠? 혹은 뭐 우리 앞에 예제로 보시면은 어떤 사진 데이터는 있지만 이게 실제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렇죠? 이 레이블은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훈련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y of x라는 머신러닝 모델을 잘 훈련시킨 다음에 실제로 내가 얘를 써먹는 방법은 뭐다? 이렇게 레이블이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실제 상황에서 x를 집어넣고 이게 어떤 판단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나의 예측값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델을 설계할 텐데 이 y of x를 설계함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주 간단한 케이스를 먼저 보기로 했으니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런 선형 모델을 보겠습니다. 1차 함수 형태로 표현된 이런 선형 모델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예정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식을 이미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이 x 앞에 붙는 요 개수, 우리 1차 함수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요 개수를 W1을 우리가 weight,
혹은 우리말로는 가중치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그다음에 y 절편 역할을 했었던 w0를 우리가 바이어스 편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머신러닝 필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이제 예측한 결과가 t of hat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어떤 1차 함수를 우리가 오른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좌표 평면에 표현되어 있는 이런 어떤 훈련 데이터 3개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이 바이어스와 웨이트가 어떻게 지금 값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능한 어떤 이런 어떤 그래프들을 한번 그려본다면요. 요런 그래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을 거고 네, 이렇게 생긴 녀석도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생긴 녀석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각각의 서로 다른 색깔에 대해서는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서로 다른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x가 입력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 y of 1이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정답 값이 제대로 맞아야 되고 y of 2가 들어왔을 때도 내가 원하는 요 레이블 정답 값이 제대로 도출돼야 되고 y of 3가 들어왔을 때도 내가 원하는 요 레이블 값이 완벽하게 이제 출력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이 모델들 중에 그렇죠? 뭐 1번 모델이 있을 거고 2번 모델이 있을 거고 3번 모델이 있을 거고 요 세 가지 서로 다른 요 직선들 우리 모델들 중에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해라.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요 2번 모델이 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입력을 넣어줬을 때, 요 특성 값을 넣어줬을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요 모델이 내가 매겨놓은 정답 값인 이 t, 레이블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예측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모델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기계라는 것들은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셋 중에 뭐가 좋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좋을지를 기계한테 혹은 우리의 프로그램 혹은 우리의 알고리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수치적인 값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모델이 못하는 정도 혹은 잘하는 정도로 우리가 한번 수치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모델이 내가 지금 설정해놓은 모델이 잘하는 정도 혹은 똑같이 못하는 정도 얼만큼 못하고 있는지 그 레벨을 우리가 한번 수치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한 바이어스와 웨이트 값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대략 요 그림을 보니까 0.9 정도 바이어스를 갖고 있고 뭐 웨이트는 한 0.5 정도 된다고 한번 칩시다.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파란색으로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지금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세 가지 훈련 데이터를 일단은 정확하게 잘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여기 3번 데이터를 봤을 때 이 x 이퀄 3을 우리가 모델에 집어넣었을 때 이 모델이 예측한 결과치를 보시면은 y 오브 3이고, 뭐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는 2.1 정도 되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 레이블 값은 요 3이라는 레이블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 내가 맞춰야 되는 요 3이라는 레이블과 그렇죠? 그리고 현재 내가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예측한 프레딕션 값 2.1이라는 값 사이에 차이를 우리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여기 우리 레이블에서 지금 요 1차 함수 그래프로 직선을 내렸을 때 그 선분의 길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3 빼기 2.1이라는 값 혹은 우리 3 빼기 y에다가 내가 3을 집어넣었을 때 예측한 프레딕션 값 혹은 좀 더 일반에서 써본다면은 실제 레이블과 나의 머신러닝 모델이 예측한 프레딕션 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요걸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요 3번 데이터에 대해서 현재 이 머신러닝 모델 y o x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 못하는 정도를 수치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함에 있어서 세 가지 서로 다른 데이터를 미리 수집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2번 데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못하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이 선분의 길이를 2 빼기 y of 2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요 1번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선분의 길이
y of 1 여기서는 이제 우리 예측한 값이 더 크니까 그쵸? 예측한 값이 더 크니까 y of 1에서 내 레이블을 빼가지고 이렇게 우리 선분의 길이를 측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길이를 세 개를 우리가 모두 다 더하면은 현재 내가 설정해 놓은 요 머신러닝 모델이 세 개의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고루고루 못하는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 개의 선분의 길이를 그냥 더하려고 봤더니 자, 어떨 때는 내가 예측한 이 머신러닝 모델이 예측한 프레딕션 값이 레이블보다 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예측 값이 나의 프레딕션 값보다 그 프레딕션 값이 레이블 값보다 작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다 미리미리 이렇게 미리미리 다 보고 이 대소 관계를 비교한 다음에 이 선분의 길이를 재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분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모델의 프레딕션 값과 레이블 값의 어떤 대소 관계를 사전에 비교하지 않고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얘네를 제곱해버리는 거예요. 제곱해버리면은 지금 내가 못하는 정도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간에 얘를 제곱해버리면 모두 다 양수가 나올 것이고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다 더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못하는 정도를 표현했을 때 문제없이 못하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일수록 이 제곱해서 더한 값들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머신러닝 모델이 얼마나 잘못 예측하고 있는지 그 못하는 정도를 수치화할 때 나의 레이블 값에서 실제 머신러닝 모델이 예측한 값을 뺀 다음에 제곱해서 요거를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에 대해서 다 더해주고 필요한다면 얘를 3분의 1로 나눠서 평균을 내주면은 이게 바로 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 두루두루 못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약간 좀 어렵긴 하지만 좀 더 이렇게 포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좀 더 일반화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우리 이 선형 회귀 문제의 손실함수 로스 펑션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에러 펑션이라고도 표현하고 하기도 하고 혹은 코스트 펑션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 로스 펑션 혹은 코스트 펑션 혹은 에러 펑션이라는 것은 이 내가 현재 다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 못하고 있는 정도를 수치화하는 것이고 이것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최소화시켜서 언젠가는 0에 다다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머신러닝 모델의 훈련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실함수를 제가 2라고 표현해 볼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수는 우리 훈련 데이터들 x와 t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바이어스와 웨이트가 바로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결정해서 이 로스 펑션 값을 손실함수 값을 혹은 에러 값들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우리의 변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손실함수를 제가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고요. 그러면 우리 그대로 한번 요 못하는 정도를 제곱한 친구들을 한번 요 데이터에서 다 더해보면은 거의 평균을 내보면은 이렇게 3분의 1을 곱해가지고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첫 번째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과 이 나의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입력 특성을 우리 나의 현재 머신러닝 모델에 입력했을 때 얘가 출력해주는 프레딕션 값인 첫 번째 훈련 데이터에 대한 프레딕션 값 t hat 1과의 차이를 제곱한 것,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그 차이를 제곱한 것,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그 차이를 제곱한 것을 3분의 1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은 내가 평균적으로 못하는 정도인 로스 펑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일반화해서 표현해서 우리가 총 라지 n개의 대문자 n개의 훈련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모집해 놓은 상황에서 현재 머신러닝 모델인 y of x가 못하는 정도를 한번 수치해 본다면은 n번째 훈련 데이터의 입력 특성에 대해서 예측한 값 그리고 실제 레이블 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모두 더해주고 우리 평균 내기 위해서 n으로 나눠준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y of x에다가 우리 모델을 대입해 보면은 우리 모델은 현재 이렇게 생겼죠. 이걸 대입해 보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고 이 x들과 t들은 우리 이미 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해 놓은 훈련 데이터들의 입력 특성과 레이블이기 때문에 상수가 되겠죠.
상수가 되겠고, 지금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미지수들, 변수들은 바로 나의 머신러닝 모델의 바이어스와 웨이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긴 나의 현재 머신러닝 모델이 못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손실함수 값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머신러닝 연구자분들께서는 mean squared error, 줄여서 MSA라고 불리는 이런 손실함수 종류가 되겠습니다. 얘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은 말 그대로 요 에러를 스퀘어해서 평균을 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MSA라는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종종 이제 제가 MSA 로스 펑션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MSA 손실함수 값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손실함수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MSA라는 손실함수 말고도 뭐 굉장히 다양한 기타 다른 어떤 손실함수 값들이 있는데, 손실함수 모형들이 있는데,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아주 간단한 수준의 이 MSA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MSA라는 손실함수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훈련을 할 건데, 훈련을 한다는 것은 머신러닝 모델 y of x를 훈련한다는 것은 얘를 구성하는 바이어스 W0와 웨이트인 W1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학적으로 정의할 때는 이 손실함수 로스 펑션이 최소화, 미니마이제이션 되는, 여기 있는 미는 미니마이제이션, 최소화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최소화를 수행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이렇게 변수로 민이라는 오퍼레이터 밑에 표현해주면 이게 바로 내가 이 2라는 로스 펑션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변수들 W0와 W1을 찾겠다라는 최적화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이 MSE 로스 펑션을 우리가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보다 더 우리가 편리하게 실제로 이 로스 펑션이 W0와 W1의 함수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럼 남아있는 것은 요거를 해결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요걸 해결하면 이제 우리가 훈련을 다 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즉, 요 로스 펑션을 가장 최소화하는 굉장히 좋은 최적화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구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 풀어가지고 최적의 최소값을 달성하는 W0와 W1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머신러닝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검증하고 테스트할 때는 훈련 데이터에 없을 수도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에 입력해서 이 선형 함수 그대로 최적화된 웨이트와 바이어스로 결과를 계산하면 그게 바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예측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떤 시스템을 구성할 때 예측한 결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가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숙제가 되겠고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훈련 과정이다라고 부르는 것인데, 자, 이거를 풀 때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푸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분 적분 배우고 나서 이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2차 함수처럼 생긴 이 친구가 주어져 있고, 이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E of WN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요것의 최소값을 찾아라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푸셨을 거예요. 혹은 수능 문제에서 보통은 이렇게 주관식 1번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최소값을 찾아라는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풀이 방법이 이거죠. 요 2라는 함수를 변수인 W를 미분해서, 그렇죠? 이 기울기 도함수를 구해서 0을 만드는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렇죠? 이 W를 이 방정식을 통해서 풀어나면은 그게 바로 최소값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한 어떤 인사이트를 보자면은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 함수의 최소값은 분명히 이 도함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 이 포인트를 만족하는 W를 찾아나가는 방정식이 바로 요 방정식이 되겠죠. 요걸 이제 우리가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어려운 게 우리 지금 변수가 웨이트와 바이어스, 그죠? 웨이트와 바이어스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처리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별거 없고요. 그냥 우리 요 로스 펑션을 W0에서 편미분한 다음에 0
만드는 방정식을 세우고 W1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0을 만드는 방정식을 세우고 나면은 이제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이 연립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변수 두 개고 방정식 두 개니까 찾으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고 이 문제를 풀면 이제 우리 훈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가장 최적의 바이어스와 웨이트를 구하신 거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최적의 훈련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 같은데 이제 배치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훈련 내용의 거의 전부가 되겠고요. 뒤에서 이 훈련을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예정인데, 뭐 그 전에 이 선형회계에 대해서 약간 덧붙이는 말씀을 좀 해드리면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형회계는 사실은 이제 그 X라는 요 입력 특성이 한 개일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X가 이제 우리가 열심히 모아놓은 요 훈련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제 집값을 이제 그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 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 보다가 아무래도 일단 집값이 집이 어떤 그쵸? 우리 그 평수 넓이랑 이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 특성으로 넓이를 이렇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로서 우리가 이게 프라이스, 이 집값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XY축 평면에 점들을 훈련 데이터를 찍어놓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요 민스퀘어 에러 로스 펑션, MSE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이런 일직선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이 단순히 하나의 정보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어떤 특성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이 사실은 집의 너비랑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집의 위치랑도 관련이 있을 거고 뭐 집에 있는 뭐 화장실의 개수 혹은 뭐 방의 개수 이런 것들 이 또 집값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요인들, 뭐 아파트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 이런 특성들도 굉장히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머신러닝 모델은 한 개의 특성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특성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 그게 바로 이 다중회귀,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집의 너비만 가지고 예측을 해봤더니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예측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 MSE 값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요걸 좀 우리가 좀 개선하고 싶어서 두 번째 특성으로 또 다른 정보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를 x1과 x2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내가 t 레이블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모델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굉장히 쉽습니다. y of x1, x2 이제 우리가 입력 특성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머신러닝 모델도 두 개의 입력을 받는 형태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 바이어스가 있고요. 이제는 웨이트가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성이 두 개니까 그것에 맞춰서 웨이트도 원래는 W1 하나만 있었는데 W2를 한 개 더 집어넣어가지고 발전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특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성이 두 개 존재하는 다중회귀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 특성이 하나 있었던 이런 모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두 번째 특성을 넣기 위한 웨이트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민스퀘어를 또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약간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 이제 특성이 두 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훈련 데이터들이 2차원 좌표평면의 점이 아니라 이렇게 3차원 공간에 우리 점들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요 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MSE를 계산할 수 있고요. 요때 이제 좀 더 달라지는 게 이 선형 모델이 더 이상 여러분들 요게 직선이 아니고 이제 평면이 되겠죠. 평면이 되기 때문에 마치 3차원에서 이런 평면이 그려지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럼 여기서 내가 못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MSE라는 것은 이 실제 레이블, 이 훈련 데이터들과 이 모델이 예측한 평면 위의 점들 사이에 이 선분의 길이를 제곱한 것들을 평균 낸 것이 바로 이 MSE 로스 펑션이 됩니다. 그럼 이 MSE 로스 펑션을 또 최소화하는 문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차이점은 이제 세 번째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도 편미분해서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방정식을 추가해서 변수가 3개고 우리 방정식이 3개인 우리 3차 연립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은 이제 문제를 똑같이 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최적화된 이런 훈련된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런 어떤 3차원 공간에서의 평면을 그려서 여러분들의 머신러닝 모델을 표현하실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예측, 집값 예측을 수행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차원을 확장해서 나는 세 번째 특성도 쓰고 싶어, 네 번째 특성도 쓰고 싶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까지는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방법, 하나밖에 안 알려드리긴 했지만 이런 어떤 선형 모델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우리 뭐 특성 여러 개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MSE라는 손실함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훈련이라는 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요 손실함수를 MSE 손실함수를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거를 미분해서 0으로 만드는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훈련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한 10분 내지 한 15분 정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훈련 알고리즘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우리가 줄여서는 이제 GD라고 불리는 이런 알고리즘의 어떤 변형된 버전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 이 미분에서 0이 되는 요 지점을,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GD라는 알고리즘, 우리말로 번역하자면은 경사하강 알고리즘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GD 알고리즘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모티베이션을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볼게요. 우리 f of w라는 함수가 있고, 이 f of w라는 함수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앞에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한번 써보면은 f of w를 미니마이제이션하는 w를 찾는 문제가 되겠고, 그럼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요거의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면은 우리 최소값이니까 요거 금방 찾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함수 같은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은 얘를 미분한 다음에 0으로 만드는 w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그쵸? 근데 우리가 실제로 현실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손실함수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선형 모델이 아닌 비선형 모델이나 인공신경망 같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딥러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현실적인 모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손실함수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미분해서 0으로 만드는 이 방정식을 쉽게 풀 수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우리 로그 함수가 있는 이런 어떤 손실 함수가 있고, 이 f of w라는 함수를 우리가 최소화하는 최소값을 찾아라라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똑같이 해보면은 미분해서 두 함수를 만들고 나면은 이거 0으로 만든 w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그 함수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w가 있고 해가지고 이 w가 뭐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값을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모델들, 그리고 더 발전된 형태의 손실함수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걸 고민하신다면은 이런 케이스는 거의 이제 없다, 현실에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미분해서 0이 되는 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것을 포기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죠. 바로 이걸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 솔루션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경사하강 알고리즘, GD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손실함수를 미분해서 0으로 만드는 솔루션을 손으로 구할 수가 없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반복적인 연산을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경사,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지점으로 수렴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초기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돼요. 일단 우리 f of w라는 함수가 있는데 어떤 지점이 가장 최소값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대충 때려 맞춰 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초기화,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이라고 하겠고, 예를 들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 w0라는 값이 대략 최소값이 아닐까라고 그냥 랜덤하게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니셜 게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손실함수에서 요 지점에 우리가 이렇게 공을
위치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W0 위치를 찾아가지고 하면은 여기 이제 y축 값은 이제 f의 W0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GD 알고리즘의 메인 포인트가 수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GD 알고리즘의 어떤 수학적인 근간은 바로 이 그레디언트, 경사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대략적으로 랜덤하게 추정한 이 초기값, 이니셜 포인트 W0가 진짜로 운이 좋으면은, 그렇죠? 운이 좋으면 이 경사가 0이 되는,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지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봅니다. 우리 f of w가 주어져 있으면 미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분해서 도함수를 찾은 다음에 이 도함수에 w0를 집어넣어 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점이 가장 최적의 지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0이면은 나의 초기 이니셜 값이 여기 있다는 뜻이니까 더 이상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높은 확률로 거의 100%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초기에 때려 맞춘 지점은 당연히 그레디언트가 0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여기서 우리가 접점을 그렸을 때 이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도함수 값이 되겠죠. 당연히 0이 아니고 여기서는 양수인 것으로 판명이 됐네요. 그럼 양수인 것으로 판명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지점이 그렇죠? 최적의 값은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그레디언트를 경사를 0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한 칸 우리가 움직여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GD 알고리즘은 현재 지금 주어져 있는 이 W 값을 기반으로 경사 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 경사 값이 시키는 반대 지점, 즉 여기서는 이 경사 값이 양수니까요. 반대로 이 경사 값의 반대 지점으로 W를 우리가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레디언스를 줄여나간다, 하락시켜 나간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 알고리즘의 이름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도함수 값을 구했죠. 이걸 구한 다음에 얘가 양수니까 얘를 일부러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예측치에서, 그렇죠? 우리 웨이트 혹은 바이어스의 예측값에서 빼줘요. 그러면은 우리 안전하게 그레디언트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수니까 아마도 이쪽으로 이동시키면은 여기에 어딘가 그 다음 스텝에서의 W인 W1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때 이제 우리가 함수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요게 y축 값이 f w1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레디언트를 하강시키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W 값에서 계산한 도함수 값을 빼줘서 그 값을 나의 다음 스텝에서의 W로 삼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일반화해 볼까요? 우리 WT를 우리 웨이트나 바이어스 값인데 T번째 스텝에서 단계에서의 변수 W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 그 다음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의 이 변수 W 값을 우리가 어떻게 발생시키면 되냐? 내가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차곡차곡 계산해서 T번째 단계까지 왔을 때의 WT에다가 우리 이 지점에서 구한 W 값의 도함수를 빼줌으로써 다음 스텝에서의 우리 웨이트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그레디언트가 경사가 0인 지점으로 수렴을 할 것이고, 그럼 그때는 우리가 이 경사 값이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 W로부터 변하지 않는, 그렇죠? 고정된 값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W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멈춰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 우리가 바로 다음 스텝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똑같이 여기 첫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려서 이 접선의 기울기인 F 프라임 W1을 계산하고요. 똑같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솔루션 W로부터 이 경사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한 번 더 업데이트 해주면은 W2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하면 W3가 현재 W2로부터 마찬가지로 경사값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 했을 때 이런 값이 나왔어요. 점점 작아지겠죠. 여기 보면은 이쪽이 아마도 이제 이 경사가 0이 되는 지점인데 거의 다 온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업데이트 했더니 제가 약간 과장해서 그림을 표현하긴 했지만 이 다음번의 스텝에 W4가 이렇게 위로 툭 튀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문제가 되죠. 내가 생각했던 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와서 여기 좀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GD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해 보시면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갑자기 툭 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가 이 지점에서 똑같이 경사를 구한다면은 이 값은 이제 음수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은 우리 똑같은 규칙으로 다섯 번째 W를 만들어낸다면은 W4에서 여러분들 이제 요 경사 값을 마찬가지로 빼시게 될 텐데 요거는 여러분들 음수니까 예를 들어서 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이너스 2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은 그러면은 W4에서 2를 더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얘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우리가 다시 그쵸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오히려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이 경사가 이제 음수다. 그렇죠? 우리 도함수 값이 음수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스텝에서 우리가 구한 W5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도함수 값을 계산해 봤더니 0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겠죠. 이제 이 GD라는 알고리즘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멈추시면 됩니다. 그렇죠? 혹은 자동으로 멈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똑같은 업데이트 규칙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텐데 여기 이제 0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W5 이상부터는 계속해서 그레디언트가 0인 지점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대로 멈춰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 그레디언트가 0인 지점을 찾고 이 지점이 사실은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소값일 거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멈추면은 이제 MSE 손실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W0와 W1을 우리가 수치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한 것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어떠한 손실함수라도 그렇죠 우리 미분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미분에서 0을 만드는 방정식에 솔루션을 쉽게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가장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극소화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을 항상 우리가 항상이라고 하면 약간 거짓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GD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신다거나 아니면 연구를 수행하실 때 사용하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GD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엔지니어분들이 개발하신 이 훈련 알고리즘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간단한 형태의 알고리즘이고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개발된 알고리즘을 보면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발전된 형태들이 있는데 뭐 SGD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그 발전된 형태는 아니고요. 뭐 모멘텀 알고리즘 아다그라드, RMS 프롭 이런 알고리즘들이 사실은 이제 최신에 개발되긴 했지만 모두가 다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GD 알고리즘의 변형된 버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텐데 어차피 안쪽에 들어가 있는 본체는 GD고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특성들을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알고리즘을 찾아보시면 되겠고 이런 알고리즘을 찾아보실 때 이제 안쪽에 실제로 GD 연산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발전된 형태의 GD 알고리즘들이 실제로 있는데 이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제가 좀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런 어떤 움직이는 그림들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요거는 3차원 손실함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바이어스 축이고 여기가 웨이트 축이고 요거를 우리 손실함수 값을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3차원 함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차원 손실함수 값에서 우리가 이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최소화하도록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GD 알고리즘을 수행했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점들을 업데이트하는지 좀 보시면은 다들 이렇게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니셜 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점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로 굉장히 이제 제가 이렇게 러프하게 설명드리면 그레디언트가 작아지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요 값보다는 요쪽으로 내려가는 값들이 이 손실함수 값이 줄어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잘 설계된 알고리즘이라면은 여기서 출발했더라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점들이 업데이트 되어가는 이런 어떤 트레이토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결과를 보시면은 뭐 굉장히 다양한 GD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여기 예제에서는 아다 델타라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빠르게 노란색 알고리즘이 이렇게 점을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뭐 RMS 프랍이나 아다그라드라는 이런 알고리즘도 굉장히 좋은 지점을 향해서 이 솔루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뭐 굉장히 다양한 GD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더라 이런 예시로 보시면 되고 뭐 별거 없고요. 이렇게 작아지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잘 이렇게 수렴이 된다,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다른 문제를 우리가 위에서 바라봤을 때 3차원 그래프를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면은 등고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등고선들이 함수값이 같은 점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별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찾고 싶은 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똑같이 서로 다른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고 여기 똑같은 초기점에서 출발했을 때 어떤 형태로 수렴을 하는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좋은 지점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알고리즘들이 있는 반면에 뭐 약간은 좀 벗어나긴 하면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결국에는 좋은 지점으로 수렴하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들이 다 GD를 기반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더 복잡한 형태의 모델이나 더 복잡한 형태의 머신러닝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이름의 알고리즘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강의에서 굉장히 간단한 레벨의 이 머신러닝 기초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한번 이제 끝내보면은 오늘 이제 배웠던 내용을 복기해서 봤을 때 머신러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머신러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들 훈련 데이터 집합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강의에서 공부했던 게 이제 지도학습 문제이기 때문에 이 특성 X라는 것과 레이블 T라는 것을 여러분이 동시에 같이 수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이 특성이 굳이 한 개일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의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더 극대화시키고 싶으시다면은 여러 개의 특성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도 여러 개를 모아보고 어떤 특성을 모을지도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들로 모델을 설계해서 훈련해 나가는 과정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것이 이러한 훈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훈련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수집하고 나서는 이제 모델을 설계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처럼 이 y of x는 특성의 개수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게 오늘 배웠던 선형 모델이 되겠고요. 혹은 때에 따라서는 이 선형 모델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비선형 모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2차원 형태로 우리가 모델을 사실은 설계할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다른 형태의 함수 모델로도 우리가 충분히 설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간단한 형태의 모델로 뭐 비선형 모델을 포함한 간단한 형태의 모델로는 더 이상 이게 뭔가 이렇게 그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은 딥러닝 레벨로 들어가셔서 이 모델을 인공신경망이라는 녀석으로 대체하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설계가 맞춰지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손실함수를 설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배웠던 이런 어떤 회귀 문제에서는 일단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이 MSE 손실함수가 있겠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손실함수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mean absolute error라는 이런 어떤 함수도 있을 것이고, 기타 다른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손실함수가 있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머신러닝 문제를 단계 단계로 수행해 보시고 그 문제에 적합한 손실함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실함수까지 여러분들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훈련을 수행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바이어스와 웨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최적화해서 손실함수를 여러분들이 3단계에서 설정하신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W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 우리가 손으로 미분해서 이제 0을 만드는 방정식을 푸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때때로 어렵기 때문에 이 GD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을 사실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의 어떤 발전된 버전인 뭐 SGD라든가 뭐 아담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GD의 베리언스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사용을 해서 이 그 손실함수 값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최적화된 웨이트와 바이어스들이 나올 거고,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드셔서 모델을 구성하셔서 새로운 테스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검증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 얘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성능을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 보십시오. 성능을 평가한 다음에, 그러니까 MSE 성능 같은 게 되겠죠. 이걸 성능을 평가한 다음에 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MSE 값은 한 0.01 정도의 MSE 값을 내가 생각을 하고, 혹은 나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내가 실제로 훈련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의 MSE가 0.1로 너무 높은 것 같아.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머신러닝 모델의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훈련 데이터의 수집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데이터를 다시 수집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다시 수집한다는 것은 또 다른 특성의 사용을 고려하신다거나, 아니면 훈련 데이터의 개수를 늘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모델이 잘못돼서 여러분들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로 해봤더니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비선형 모델 같은 것도 한번 써보시고, 인공신경망도 써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검증을 해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손실함수도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훈련 단계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D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이 반복 횟수를 좀 더 늘린다거나 하는 형태로 이 훈련 과정을 더 고도화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해서 성능이 개선이 되면은 좀 더 다시 한번 이런 단계들을 다시 한번 고도화해 보시고,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성능이 잘 안 나와. 그러면은 다른 방법들을 좀 더 사용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 검증을 끝나고 다시 설정하고, 검증을 끝나고 다시 설정하고, 이런 단계들이 반복돼서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가장 최적화된 머신러닝 모델을 다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 강의를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혹시 오늘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